젊은 스타 완성자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10강째고요. 중국사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중국 근현대사로는 세 번째 시간이고요. 뭔가 우리 역사상 특히 현대로 오면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할 때 타임지가 선정한 인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중국의 현대사를 얘기할 때 가장 상징적인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탱크 여러 대를 세운 바로 이 인물.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왕웨이린이라고 알려져 있는 당시의 중국의 20대 청년이었습니다. 1989년 비약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던 중국은요, 경제력이 엄청나게 성장했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은 경제의 성장과 함께 정치 민주화를 요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덩샤오핑은 아주 강하게 강압적인 진압을 합니다. 탱크로 이 무력 진압을 해버렸던 것이죠. 이 장면은요, 이게 그 너튜브에도 보면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면 너무나 좀 참혹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저쪽에서 이 왕웨이린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무차별 진압을 하고요. 탱크가 쭉 질주해 오고 있었습니다. 탱크는 이렇게 일렬로 가게 돼 있습니다. 딱 탱크, 여기 보이지 않는 탱크들도 여기 뒤에 더 있습니다. 오게 되자 그가 탱크 앞으로 당당히 걸어 나갑니다. 그래서 탱크 앞에 딱 서요. 그렇게 되자 이 탱크가 당황했겠죠?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딱 쓴 다음에 탱크가 옆으로 틀어요. 틀어서 이제 피해 가려고. 그런데 왕웨이린은 얘기합니다. 그러자 또 탱크가 반대로 틉니다. 그러자 지금 네가 그 탱크로 나를 밀어버릴 수는 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그렇게 들렸어요. 네가 그 힘 있는 탱크로 그 무력으로 나를 밀어버릴 수 있다. 짓밟고 넘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난 너희들이 했던 행동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너희는 잘못됐고 언젠간 우리가 승리할 거다. 라고 하면서 딱 막았어요. 그러자 이 탱크 이 운전하는 사람이 당황했나 봐요. 이거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왕웨이린 더 나가요. 들고 올라가서 이걸 엽니다. 뚜껑을 열어서요. 막 뭐라고 그래요. 동영상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막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내려온 다음에 밀어봐! 이렇게 하고 딱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자 탱크가 당황하는데 옆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왕웨이린을 끌고 들어가죠. 잘못돼 있었던 폭력적 진압에 맨몸으로 맞섰던 일명 탱크맨 왕웨이린의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의 현대사는요, 어떻게 보면 비약적으로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중간중간에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또 아이러니한 상황이 같이 공존했던 바로 그러한 중국의 현대사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국공합작. 우리 지난 시간에 1차 국공합작 배웠죠? 오늘은 1, 2차 국공합작 같이 비교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문제의 포인트 중에 포인트. 바로 뭐겠습니까? 대약진운동, 문화 대혁명. 요거 가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물 문제. 1914년, 15년, 16년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덩샤오핑, 마오쩌둥 막 이거 비교 문제가 엄청 나오다가 한동안 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장제스가 나왔고 마오쩌둥이 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제3세계까지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기출문제와 바탕으로 중국의 현대사, 최근에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나오면 여기 파트 상당히 학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그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차 국공합작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이것도 사실 힘들어해요. 그래서 1차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을 국민당과 공산당을 나눠가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제3세계의 등장, 그 다음에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덩샤오핑의 집권, 이제 천안문 사건까지 이어지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보세요. 1919년에 중국 국민당을 순원이 재건해요. 그 전에 있었다가 이때 다시 만든 겁니다. 저 연도까지는 안 중요해요. 1921년엔 중국 공산당을 천두슈가 만듭니다. 그래서 순원과 천두슈가 연대하면서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대하면서 나왔던 것이 1차 국공합작입니다. 1924년부터 27년까지 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1차 국공합작을 주도했던 당시의 국민당의 최고 실력자였었던 순원이 25년에 사망을 하고요.
순원 이후에 누가 등장한다? 장제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장제스는 26년에 북벌을 했고 28년에 북벌을 완수하면서 국민혁명을 완수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27년에 이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시 갈라진다고. 이 갈라질 때의 각각의 대표는 중국 국민당에는 장제스가 있었고요. 중국 공산당에는 마오쩌둥이 있었습니다. 되셨죠? 이제 다시 갈라진 거야. 원래 이렇게 두 개가 있다가 연대했죠? 연대해서 24년부터 27년까지 왔다가 다시 갈라진 거예요. 자, 그러다가 1931년이 되면 일본이 중국의 만주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린 그걸 만주사변이라고 해요. 이때까지 어쨌든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은 각각의 노선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제스는 만주에 침략한 이 일본보다 국내에서 같이 활동했던 이 공산당이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1934년이 되면서 중국의 국민당이요, 중국의 공산당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중국 전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공격을 받게 되었었던 공산당은요, 거의 중국 전체 한 바퀴를 돌아서 예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장정이라고 그래요. 뭐 이만리 대장정. 실제 키로는 한 10,000km에서 15,000km 정도를 걸었다라고 하죠. 뭐 강 수십 개를 넘고 수십 개의 산을 넘었다라고 하는 그 대장정. 1934년에 시작해서 35년에 일반적인 대장정은 끝나지만 나머지 잔여 부대가 36년에 들어왔습니다. 우린 이것을 대장정이라고 합니다. 1934년부터 35년 내지 36년까지 있었던 것이. 즉 대장정이란 중국의 국민당이 중국의 공산당을 공격했던 모습이에요. 자, 이러던 와중에 1936년 말에 시안 사건이라는 것이 벌어져요. 시안이라는 곳은 중국의 내륙에 있는 내륙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안 지역에서 장 쉐량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의 최고 실력자였었는데 장제스가요, 야 빨리 공산당 임마 공격해! 라고 하는데 잘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제스가 직접 갑니다. 자신의 측근 몇 명만 데리고 직접 가가지고 야 뭐 하는 거야? 빨리 공산당 공격해!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하였었던 장 쉐량이 장제스한테 말을 해요. 저기요, 제 상관이시지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중국인들이 지금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넘보고 있는데 같은 중국인들끼리 좀 연대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죠? 이 자식이 이렇게 나왔겠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부하였었던 장쉐량이 상관이었었던 장제스를 감금해요. 이게 시안 사건입니다. 이게 12월 12일에 일어났다고 그래서 중국의 12.12 사건은 우리나라에도 12.12 사건이 있죠. 예, 그것과는 다른 시안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 요거 사진 자료랑 요것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1936년 12월이었고 37년이 되면서 일본이 중국의 본토를 이제 공격하는 중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차 국공합장이 일어났어요. 자, 2차 국공합장은 언제죠? 1937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요거 연도 기억해 두세요. 요거 연도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국공합장은 24년에서 27년, 2차 국공합장은 37년에서 45년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2차 국공합작이 나오게 되었던 배경은 두 개입니다. 시안 사건과 중일전쟁의 발발입니다. 사실 이 중일전쟁 자체는요, 동아시아사나 이런 데서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노구교 사건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루거우차오 사건. 루거우차오라는 그 다리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근처에서 일본군 한 명이 갑자기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일본군이 이거 중국 애들이 우리 잡아갔다 라고 해서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 준비태세를 갖추고 막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걔가 화장실 갔다가 늦게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이미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다행히 있어요. 어차피 때릴 생각이고 중국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거든. 그래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서 중일전쟁으로 확대되었던 것이 바로 이 중일전쟁입니다. 자, 그리고 37년부터 45년까지 2차 국공합작이 이어졌었고요.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일본이 패망하게 되잖아요. 일본이 패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2차 국공합작은 끝났어요. 왜? 일단 일본이 떠나갔으니까. 그러면 지금 중국 내에 누가 있는 거예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한판이 벌어진 것이죠. 전 중국이라는 것을 두고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붙은 것이에요. 우린 그걸 국공내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장쉐량과 장제스예요. 장제스, 코스염도 있고요. 장쉐량, 나이도 아주 젊어 보이고 참 잘생겼죠. 근데 이 장쉐량이 이 시안 사건을 일으키고 장제스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냐면, 잠시 뒤에 여기서 국공내전에서 지고 장제스가 타이완 섬에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대만이 되잖아요. 대만으로 갈 때 데리고 가요. 감옥에 좀 보냈다가 수십 년 동안 가택연금을 시켜요. 47년부터 91년까지. 그 사이에 장제스는 죽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장쉐량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넘어가서 100살 넘게 살아요. 완전 천수를 누리죠. 103살에 이제 죽기 전에 인터뷰를 합니다. 1936년 12월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기자들이 막 물어요. 그 노인이 된 장쉐량에게. 그래서 장쉐량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군인으로선 죽어 마땅한 일을 했다. 그렇지만 난 군인 이전에 중국인으로서 내 양심이 가라는 대로 갔다. 1936년 12월 12일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난 100이면 100번 내가 했던 행동을 반복할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의 신념이 있었던 장쉐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장쉐량이 장제스를 잡아들였던 그 장소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여기가 머물렀던 거예요. 이제 장제스가 젊었을 때 이제 장제스겠죠. 딱 사진도 걸어놓고, 실제로 이게 장제스가 이 머물렀던 방이랍니다. 방을 이렇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근데 여기 실제로 가 보면요, 이게 시안사변 창천탄공이라는 글자거든요. 시안사변 당시, 중국에서는 이 사건을 시안사변이라고 합니다. 시안사변 당시 이 그 장쉐량의 부하들이 막 총을 쏘면서 장제스를 잡으려고 했대요. 그러자 장제스가 이때 되게 치욕스럽게 도망가요. 옷을 입을 겨를도 없어서 이 속옷 바람으로 뒷산으로 도망갔다가 잡혀서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이 늠름해 보이는 장제스가 옷을 제대로 챙겨 입지도 못하고, 또 12월이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이 추운 날씨에도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사건, 시안 사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이후 일본이 패망하게 되자 46년부터 49년까지는요 전준국이라는 이 큰 것을 두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한판 붙어요. 이때 공산당 쪽은 좀 소련 쪽이 좀 지원해 줬었고요. 국민당 쪽은 미군의 지원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누가 이기게 되냐면 공산당이 집니다. 공산당이 이깁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고요. 공산당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당이 져요. 그래서 국민당은 어떻게? 전 대륙에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타이완 섬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대만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의 최대의 이 외교 이슈가 바로 이 대만에 대한 하나 된 중국을 뭐 인정하냐 안 하냐를 놓고 뭐 각 국가들과의 그 관계가 막 틀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중국은 요 중국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 선생님, 그럼 지금의 중국은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합니까? 당연합니다. 왜? 이때 사회주의를 중심에 여기는 중국 공산당이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개혁했었고 기업 국유화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1949년입니다. 그리고 타이완으로 이동했었던 장제스는 대만을 만들고 뭐 지금의 대만까지 유지되었던 것이 되겠죠. 되셨죠?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중국의 요 위쪽은 다 국민당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게 논리적으로 다 쓴 겁니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중국 공산당 여기 밑에 있습니다. 쭉 오다가 이들이 합작해요. 1924년부터 27년까지 1차 국공합작. 그리고 이들이 싸웠었던 대표적인 게 대장정입니다. 1934년부터 35년 내지 36년까지 있었던. 그리고 36년 말에 시안 사건이 있었고요. 같이 좀 연대 좀 해요. 그래서 부하였던 장쉐량이 상관이었던 장제스를 감금했던 사건. 그리고 37년도에 중일전쟁. 이 두 사건, 시안 사건과 중일전쟁으로 인해서 2차 국공합작이 37년부터 45년까지 유지되었었고요. 일제 패망으로 이게 끝났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46년부터 49년까지 국공내전이 발발했고, 이때 최종적으로 승리했던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고요. 패배했던 중국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이동해서 지금의 대만이 되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인물이 마오쩌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살짝 봐두셔야 되는 거. 이걸 여러분 깊게 보시려고 막 이런 연도들 외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요거는 그냥 약간 배경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민족운동이 막 벌어져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서양 제국주의한테 이 어려움들을 당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움직임들이 벌어집니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이집트의 독립운동도 있었고 터키 공화국, 지금의 이제 투르키가 됐죠. 그리고 뭐 이라크에서 반영, 반프, 반프랑스 운동 같은 것도 같이 벌어졌었고요.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도 1910년대에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3.1 운동이 있었고 중국의 5.4 운동과 함께 국민혁명이 나오기도 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자, 또 하나. 2차 세계대전 이후가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제는 독립했던 거예요. 독립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이 되면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서양 제국주의들로부터 독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1960년을 뭐라고 하냐면 아프리카의 해라고 합니다. 1960년에 아주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권 진영 간의 대립이 나타나요. 우린 그걸 냉전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요, 이 라인에 서야 돼요. 너 미국 편 할래? 소련 편 할래? 라는 그러한 선택이 있었는데, 이때 생각이 있었던 당시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 지도자들은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아니, 우리가 왜 선택해야 돼? 우리가 왜 선택해야 돼? 그동안 우리가 했다가 우리가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식민지를 우리가 당했는데 왜 우리가 선택해? 우리는 너네 다 싫어. 우리들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하면서 제3세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1954년도에는 평화 5원칙, 1955년도에는 반동회의에서 평화 10원칙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보실게요. 자, 1954년에 중국의 쩌원라이와 인도의 네루가 만나서 평화 5원칙을 만들어 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화 5원칙 같은 건 외우지 마세요. 궁금할까 봐 써드린 겁니다. 다 좋은 말 써 있겠죠. 너네 우리 간섭하지 마가 핵심이에요. 영토 주권,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호혜 평등, 평화 공존. 그러니까 너네 우리 건드리지 마. 우리끼리 그냥 잘 살아갈게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55년이 되면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만납니다. 우린 그걸 평화 10원칙이라고 하고요. 평화 10원칙에 합의하게 돼요. 평화 10원칙은 이거죠. 딱 봐도 다 좋은 말 써놨습니다. 평화 5원칙을 조금 더 확대한 것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수능 세계사는요, 이런 거 암기해서 내지 않아요. 내신 문제는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블랭크 쳐서 내오는 건 안 냅니다. 수능에 패턴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것이 어떤 운동인데? 제3세계 운동이요. 이런 거예요. 수능 세계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10원칙 같은 거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이 반동회의에서 평화 10원칙이 나오게 되자 제3세계가 형성되었었다. 그래서 자유진영과 공산권 진영에 반대하고 당시에 아픔들이 많았었던 국가들끼리 연대하면서 독자적인 새로운 독립적인 길을 걸어갔었던 것이 바로 제3세계 운동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한 와중에 56년이 되면서 중국과 소련의 이제 분쟁이 조금씩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나라는 당시에 소련이었거든요. 제가 꼬마 때만 하더라도요,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딱 전 세계 지도 같은 걸 보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기르기스탄 같은 나라는 없었어요. 다 소련이었어. 소련의 원래 정식 풀네임이 뭐냐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줄임말이 소련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흔히 줄여서 소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러시아 정도가 있었던 나라에서 소비에트, 즉 사회주의가 된 지역이 확대되면 될수록 다 소련 안에 편입이 된 거예요. 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도 다 없었어요. 제가 꼬마 때만 하더라도. 있었겠지만 다 소련으로 그냥 통칭해서 불렀어요. 자, 그러다가 뒤늦게 사회주의에 성공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중국이에요. 근데 인구는 어디가 많아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지. 이 당시에도. 그리고 경제력도 만만치 않았었어. 근데 소련이 언제나 중국한테 너네 우리 공산주의, 우리 스탈린주의,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큰형이고 너네는 우리 말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약간 무시하듯이 명령하는 체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처음에는 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잠깐만, 우리가 경제 규모도 당신들보다 그렇게 작지 않은 거 같고 인구도 우리가 많고 한데 왜 우리가 당신 말을 그렇게 그냥 부하처럼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되자 이게 조금의 분쟁이 나오면서 이들끼리의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러한 와중에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져요. 보세요. 1949년에 뭐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지금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당시에 국공내전에서 1946년부터 49년까지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인민들의 마음을 산 거야. 중국에서는 어차피 중국은 농업 국가였으니까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자신들의 선배들의 삶을 봤더니 농민들이 땅을 갖는 사례가 별로 없었어요. 다 지배층들이 땅을 많이 대농장처럼 갖고 있다가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삶이었었거든. 그런데 당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뭘 얘기했던 거야? 너네한테 땅 똑같이 나눠줄게. 우리 같이 일하고 같이 쓰고 같이 이것을 나누자 라고 하게 되자 당시 농민들한테는 너무나 혁신적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토지를 국유화하고 산업시설을 국유화한 다음에 우리가 모두 다 잘 쓰자 그랬는데 10년 가까이 지났어요. 49년에 등장했으니까 58년 정도가 됐는데 어떻죠? 그전보다 좋아졌나요? 아니, 오히려 그전보다 더 어려워졌거든. 그러니까 불만들이 더 많은 거야. 뭐야, 야, 지상 낙원 만들어준다며. 근데 왜 우리는 먹고 살기가 이렇게 더 힘들어? 라고 하자 마오쩌둥이 그래, 맞아. 니네 말도 나름 일리가 있지. 그러면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파이팅 운동을 벌이게 돼요. 뭔가 좀 더 계획을 잘 세워야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걸 짤 때 그 당시에 중국 지도부들의 한계가 좀 제가 볼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잠시 뒤에 그 결과를 보면 아시게 돼요. 야, 우리 파이팅 하자 라고 하면서 마을마다 용광로 만들고 그리고 인민공사라는 조직 만들어서 우리 몇 년 안에 영국도 따라잡고 미국도 따라잡고 한번 해보자 이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전 파이팅을 여러분 참 좋아하거든요. EBS 우리나라 강사 중에 저보다 파이팅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강을 찍을 때 저처럼 목 많이 쓰는 강사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약간 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귀가 가끔 아플 때 있죠. 소리 좀 적게 하고 들으세요. 그래도 돼요.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해볼까 했는데 그러면 나는 또 흥이 안 나. 그래서 어쨌든 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파이팅 저 좋다고 봐요. 왜? 인강 듣는데 지루하게 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 내 목이야 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졸리고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막 흥을 올려서 파이팅을 있게 하거든요. 파이팅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해볼게요. 파이팅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뭐 꽹과리랑 똑같은 거지. 아무런 의미 없는 거야. 파이팅 있게 내용이 있는 유성원의 완벽한 세계사 여러분은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파이팅과 함께 제가 완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수능 예측 능력 저보다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한테 결과로 제가 증명해드리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파이팅만 있었어. 이게 어떤 참혹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대약진 운동이란 걸 1958년, 50년대 말에 시작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도 파이팅 있게 해서 한번 해보자. 인민공사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자, 인민공사 만들어갖고 우리 파이팅 있는 거 검사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발전할게. 몇 년 안에 영국, 미국 우리가 다 따라잡아.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중국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상 최악의 실패를 맛봅니다. 선생님 뭐 얼마나 실패를 했길래 역사상 최악의 실패라고 합니까? 일단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조금 부족한 편이잖아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23년 말인데 23년에 좀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뭐 전체 경제가 안 좋니 하면서 뭐 0. 몇 프로가 어떠니 막 이러고 있거든요. 1961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땠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27%. 역사상 없는 경제적 수치입니다. 큰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 작은 국가에서는 뭐 그럴 수가 있어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7%면 진짜 국가가 망한 거예요. 그렇게 돼. 선생님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옵니다. 미니멈으로 보는 사람, 적게 보는 사람은 이때 아사자가 굶어서 죽은 사람이 2,500만 명, 많이 보는 학자는 4,500만 명까지 중국에서 굶어 죽은 걸로 나와요. 이 기간에. 선생님 굶어 죽은 게 뭐 2, 3천, 4천만까지 된다고요? 네. 우리나라 전 국민이 굶어 죽은 정도야. 요 몇 년 안에. 그 정도로 경제가 참혹하게 실패해요. 근데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연재해가
요때쯤 급증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반은 인재예요. 천재가 아니라 인재. 그리고 노동의욕이 사회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열심히 일해서 더 가져가는 이런 자본주의적 속성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봤자 똑같이 받고 일 안 해도 똑같이 받는데 열심히 할 이유가 별로 없죠. 거기다가 소련의 원조, 에너지 원조 같은 것들이 또 끊기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자면 이렇게 돼요. 투법고로라고 해서 우리가 이 쇠덩이를 만들어야지 경제를 발전하지 않겠어? 그쵸, 여러분. 우리나라 포항제철 같은 포스코 같은 기업은 정말로 대단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포스코가 있었기 때문에, 포항제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를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중국이 좀 부럽게 봤나 봐. 그래서 어떻게? 우린 인구 많잖아. 우리 마을 많잖아. 마을마다 용광로 하나씩 만들어. 이게 토법고로야. 그리고 생산량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탁상행정의 전형이지. 여러분, 이 대표적으로 그 철광석을 녹여서 우리가 철을 만들어내는 제철 산업 같은 경우는요 규모가 커야 돼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철의 등급도 나올 수 있고요, 수출입에도 유리하고, 또 그것이 각 지역에 분포되는 이런 것까지 다, 도로망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 야, 마을마다 하나씩 만들어. 그리고 마을마다 그 책임자들이 철 얼마나 만들었는지 다 보고서 갖고 와, 이런다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산에 갖고 나무 해와. 그리고 철광석 캐온 다음에 손으로 빠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녹여. 근데 사실 이렇게 빠는 건 별로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존에 잘 쓰고 있던 물건을 녹여. 왜? 생산물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니까. 매달마다 보고를 해야 돼. 보고 안 하면 그 책임자가, 그 담당자가 책임을 지니까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결과 어땠을까요? 참혹하죠. 오히려 만들기 전보다 더 안 좋아져. 기존에 있었던 잘 쓰던 것들도 어기니까. 그리고 철광석의 질 자체가 너무 안 좋았대요. 그냥 이거야말로 여러분 규모의 경제를 큰 데서 해서 막 롤링으로도 돌리면서 쓸모있는 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철이 오죽하겠습니까? 그것만 있었냐? 잘하고 있나? 대학생 운동. 그럼 내가 가볼까? 이 사람이 마오쩌둥이거든요. 마오쩌둥에 가서 딱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논에 가가지고 딱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참새가 와가지고 벼이삭을 먹고 있는 거야. 그러자 마오쩌둥이 한마디 했대요.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없애겠습니다. 이래서 실제로, 이거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실제입니다. 참새 잡이 작전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참새를 2억 마리를 잡았대요. 문제가 있지. 참새가 이 벼 먹어봤자 얼마나 먹습니까? 근데 문제는 참새를 2억 마리 넘게 잡았더니 어떻게 되죠? 해충이 막 일어나. 문제가 있어. 근데 참새만 잡았냐? 그렇지 않아요. 딱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참새, 쥐, 모기, 파리, 이걸 제4해, 4개의 해로운 거다 그래서 다 잡아들이는 거야. 그거 잡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특히 쥐라든가 참새 같은 거 잡았더니 오히려 해충이 더 많이 나와갖고 더 힘들어져. 이 사람의 표정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아부하고 있는 표정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역시 영도자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 새는 해로운 새다. 그리고 막 참새 잡고 하니까 나 잘했지. 와, 야, 난 천재인가 봐. 맞습니다. 천재십니다. 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혹시 제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 정치할 사람들 있죠.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아무렇게나 정치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결정 하나가 수천만 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정치를 꼭 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공을 쌓으시고 그 공부된 것으로 여러분의 미래, 또 우리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 우리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세계사 정도 듣는 학생들이면 참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더 해요? 세계사는 공부하셔야죠. 제발 이러한 결정, 이렇게 웃어가면서 정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천만 명이 이들의 결정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대학진 운동은요, 매우 실패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실패한 정책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실패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겠죠. 마오쩌둥은 실각했습니다. 당시에도 여론이라는 것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당시 유학파와 살아온 신진 세력으로 알려져 있었던 류오 사오치, 저도 류오 씨인데 류오 사오치, 그 다음에 덩샤오핑 같은 인물들이 당시에 신진 세력들이 등장해요. 마오의 그런 경제적인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이 경제 정책의 문제는요, 이러면서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때 마오쩌둥이 그래 내가 그건 실수했다라고 해서 빠졌으면 아마 역사상
뭐 이때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이말리 대장정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였었고요. 지금의 중국은 인정해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참, 야, 내가 뭐 요거 살짝 실수했다고 니네가 날 무시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이 신진 세력에 대한 공격의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격합니다. 그게 이른바 문화 대혁명입니다. 문화 대혁명이란 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네이밍이 좀 문제가 있어요. 문화 대혁명. 뭔가 되게 있음직하잖아. 뭔가 문화를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대혁명을 일으킨 것 같은 거고 되게 뭐 이렇게 그 엄청난 쇼킹한 뭐 생각의 새로운 전환의 발상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조금의 문제라도 있으면 전부 다 때려잡자. 이게 핵심은 뭐죠? 실질적으로 마오 비판하는 사람은 전부 다 때려 죽여.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마오가 주도했던, 마오쩌둥이 주도했던 문화 대혁명입니다.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간 지속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때 마오를 추앙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젊은 청년들이었었던 홍위병입니다. 이들은요, 자본주의를 철저히 부정했고요. 중국의 전통 문화도 철저히 부정했어요. 중국의 전통 문화 유산은요,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이때 다 파괴돼요. 유교 문화 유산 이런 것 이때 다 없어져요. 지식인들, 여기에 지식인들 철저히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중국의 상황, 뭐 인생 이런 영화를 보시면 지식인들, 의사 세력들 이런 애들을 다 죽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 교사, 교수, 의사 다 죽어요. 그래서 정말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것이 정확히 이때입니다. 아니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뒤로 엄청나게 되돌린 10년이에요. 중국이. 지식인 없애고요. 교육 안 시켜요. 왜? 교육 잘못 시켰다가는 마오 비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젊은 홍위병이 와가지고요. 마오쩌둥에 어록 하나 끼고 가서 그 지역의 뭐 담당자나 지식인들 갖다가 막 귀싸대게 때리고요. 네 잘못 반성해봐. 자아 비판해봐. 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나게 사회 혼란이 지속됩니다. 사실 이게 홍위병들 입장에서는 재밌었겠죠. 평생을 우러러 봤어야 되는 사람이 이 홍위병 완장 하나 끼고 아무나 가서 자신의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을 막 내팽개치면서요. 너 비판해봐. 너 마오의 사상을 네가 의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요. 벌벌 기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벌벌 기지 않는 사람들은 지식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처단하기도 했었고요. 어마어마한 사회적 혼란.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마을에 의사가 한 명도 없어. 교사, 교수도 다 없어.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여러분. 자신의 부모도 비판하라 이렇게 돼요. 마오를 비판하는 세력이 있으면요, 홍위병 중에서는 자식의 부모를 고발한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친부모를 고발한 사건도 적지 않게 많았어요. 엄청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끝나냐? 76년에 끝나요. 왜? 마오가 이때 죽어요. 마오쩌둥이. 그래서 66년부터 76년까지 중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 문화 대혁명이 홍위병들에 의해서 진행되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겁니다. 문화 대혁명의 포스터. 이게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 여기 홍위병이라고 써 있죠. 홍위병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이 포켓에는요. 마오쩌둥의 어록이 딱 있었답니다. 딱 넣고 이거 있으면 이런 완장이 없는 거야. 아무나 그냥 불러다가 자아 비판시키고 재산 빼앗고 이런 게 가능했던 시대가 바로 이 마오쩌둥의 홍위병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사회가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렇게 자아 비판시키고요. 이 많은 군중들이 너는 잘못돼 있어. 넌 사회주의를 지금 비판하고 있어. 이러면서 아마 대부분 다 지식인들이 이렇게 됐고요. 이들만 그렇게 됐습니까? 당시에 중국이 자랑했던 어마어마한 전통문화유산 이때 다 사라집니다. 저는 사실 중국인이 아니지만 이렇게 문화유산이 이렇게 없어진 거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아요. 이 사건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사실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역사 자체가, 우리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이 좀 더 잘 보존돼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72년에, 그러니까 마오의 시대였겠죠. 여기 문화 대혁명 기간에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었던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게 72년. 제가 이제 냉전 체제 들어갈 때 저희 제일 마지막 강의 요거 다시 한번 할 텐데 여기 중국 사이도 나오니까 요거 하나 또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 미국의 대통령이었었던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과 회담을 합니다. 선생님 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여기까지 나옵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미국의 정상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는 게
뭐 당연할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완전 냉전 체제의 극과 극을 달리던 세력에서 그 정상이 만나면서 이게 데탄트 시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냉전의 완화를 열었던 게 이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냉전 파트 수업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마오가 사망하면서 그 이후 어려움이 있었던 덩샤오핑. 덩샤오핑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덩샤오핑의 아들은요, 당시 대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덩샤오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시 홍위병들이 밀고 들어온 거야. 네 아버지가 덩샤오핑이라며. 너도 반동분지 아니야? 이러면서 하자 그걸 피해서 이 대학 건물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덩샤오핑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못 걷는 거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텐데, 자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평생 하반신 마비 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겨우겨우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기에 이 대학진의 실패 이후 등장했던 류사오츠는요, 집에 갑자기 홍위병들이 들이닥쳐서 맞아가지고 병이 생기고요. 그 병에 의해서 69년에 사망합니다, 이미. 그리고 76년에 마오가 사망하고 그 이후 덩샤오핑이 집권해요. 덩샤오핑의 집권은 제가 연도를 안 썼죠. 왜 안 썼냐? 애매해요.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데 미국 대통령 당선 날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여기는 좀 이게 애매해서 70년대 말 내지는 80년대 초 정도에 덩샤오핑이 최고 실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되면서 이때쯤에 79년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다시 했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중요합니다. 이 덩샤오핑이 했던 너무나 유명한 말, 흑묘, 백묘, 논입니다. 요거 형광펜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무슨 말이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뭐가 중요해? 인민을 잘 살리면 되지. 사회주의 이념에 빠져있지 마. 물론 사회주의 우리 체제로 가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인민을 배불리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잘 살리는 거야. 잘 살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오픈마인드가 필요해. 사회주의지만 자본주의적 요소 우리 얼마든지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개 분야의 현대화, 농업, 공업, 국방, 과학 분야의 현대화 했었고요.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79년도에.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도 받아내요. 그리고 중국 남부 해안 지역 일대에 경제 특구, 경제 개방구 등을 만들면서 자본주의 요소를 수용하는 아주 혁신적인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 움직임은 그 이후 어떻게 될까요? 80년대 비약적으로 성장해요. 중국의 경제력이. 그런데 이렇게 이 인물이 덩샤오핑의 키는 매우 작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인이라고 하죠. 지금의 중국을 잇게 한 작은 거인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앞에 있는 인물은 냉전 체제 할 때 언제나 나오는 당시에 소련의 서기장이었었던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입니다. 85년도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 그래서 이게 러시아어로 개혁 개방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종종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사회주의권에서 지도자가 되었지만 상당히 이 시장 경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었던 대표적인 인물,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 중국의 덩샤오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약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하나같이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치적 자유를 요구해요. 경제력이 올라가면 정치적 자유를 요구해요. 민주주의를 요구해요. 자, 그런데 이때 중국의 덩샤오핑은 경제적으로는 오픈마인드였지만 정치적으로는 탄압합니다. 뭐? 정치 자유를 요구해?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뭐 부정부패를 일소해? 야, 탱크 준비해! 탱크를 밀어버려요. 강경 진압합니다. 이게天安문 사건이에요. 저는 여러분,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뛰어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적어도 다른 거에서 정치적인 의식 면에서는. 그 근거를 대볼까요? 물론 이런 인물도 있었지만 지금도 중국 사회에서의天安문 사건은 아픈 손가락이에요. 가장 아픈 것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거의 국가가 무력 진압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거의 왕따가 돼버려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땠죠? 1987 6월 민주항쟁이 있었죠. 이게 중국과 우리나라가 패턴이 똑같습니다. 80년대 비약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게 되자 둘 다 정치적 자유를 요구해요. 근데 우리는 6월 민주항쟁을 성공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완성했죠. 이 영화죠. 여러분 진짜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꼭 보십시오. 그렇지만 중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탱크로 밀어버리죠. 자, 이렇게 강경 진압이 이루어졌을 때 국가 자체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 엄청 다운돼요. 좀만 하면 탱크를 부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자
당시에 80이 넘었었던 덩샤오핑이 마지막 정치 행보를 합니다. 그게 이른바 남순 강화예요. 그가 10여 년 전쯤에 만들어놨었던 경제특구, 경제개방구 하면서 10년 만에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거든요. 그 도시들을 그 노구를 이끌고 80이 넘은 그 노구를 이끌고 직접 방문을 합니다. 아, 이렇게 성장했나? 아, 좋다, 고생했다. 이렇게 성장했나? 하고 이렇게 쓱 돌아봐요. 이것이 상당한 응원이 됐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인들한테. 그리고 이게 덩샤오핑. 92년 덩샤오핑은 88세의 노구를 이끌고 선전 주화이 등의 경제특구를 방문하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는 개혁, 개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누구든 이 정책에 반대한다면 바로 물러가야 한다라고 외치며 개혁, 개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속 궤도에 올랐었고요. 1989년 8.4까지 떨어졌던, 왜? 1980년대는 쭉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92년에는 12.5%, 93년에는 다시 13.8%로 경제 성장률이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쯤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게 되거든요. 영국으로부터. 그래서 당시에 이 홍콩 사람들의 심리를 보여준 그 영화가 중경상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지금도 한번 보시면 그 너튜브 같은 데서는 요거 요약본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영화 참 재밌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상당히 좀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97년도에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고요. 그리고 99년도에는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반환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을 바로 받아들여 버리면 이거는 상당히 이 나라들이 영국과 포르투갈이 가장 이 금융의 허브이자 핵심적인 지역으로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차이도 너무 나고 문화 차이도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0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둬요. 너네 이제 형식적으로는 받아봤지만 너네 너무 겁내지 마.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홍콩 사람들 중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대요. 왜? 이제 우리 이렇게 영국의 이 자유주의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사회주의로? 이거 싫어. 라고 하면서 막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당시 중국 정부가 좀 달랜 것이죠. 혼란이 예상된다. 너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50년 동안 지금의 체제를 유지시키겠다. 약속할게. 떠나지 마. 그리고 50년 동안 우리가 서로 조금씩 가까워지고, 왜? 그때쯤 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좋아질 테니까 더 가까워지다가 그때 완전히 합치자. 라고 해서 약속을 해서 그걸 믿고 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홍콩에서 시위가 계속 있었죠.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의 중국 정부가 홍콩을 약속했던 것보다 원래라면 2047년도에 완전히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상태로 흡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홍콩에선 시위가, 반대 시위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특히 대약진운동, 문화 대혁명, 그 다음에 덩샤오핑의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고요. 문제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2020년 수능 문제고요. 죄송합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류사오치는 공산당의 지도 간부들이 참석한 7천인 대회에서 가로 발생한 경제적 공경과 인명피해에 대해 3할은 천재이고 7할은 인재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가가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표방하며 개혁을 추구했지만 실제로는 그 목표치를 과도하게 설정한 데다가 뜻밖의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고요. 이러한 비판은 마오쩌둥의 반발을 불러와 오히려 류사오치 등의 정책으로 타격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뭐예요? 문화 대혁명이죠. 그러면 이 사건 자체는 대약진 운동이고요. 이건 대약진 운동입니다. 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는 배경 관련 없고요. 인민공사를 설립하여 생산성 향상을 꾀했습니까? 그렇죠. 정답은 2번이고요. 홍위병 조직, 이건 뭐? 문화 대혁명과 관련되고, 경제특구 설치는 누구?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 학생과 시민이天安門 광장에서 정치 민주화를 요구했던 것은天安門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23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2번 문제고요. 가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나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중국을 방문하였다. 쪼원라이의 환대를 받고 이후 나는 가와의 정상회담장에 배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아하, 나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중국을 방문했대요. 이게 1972년도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던 것이고요. 당시에 쪼원라이가 총리였으니까 그가 환대를 했고, 그리고
가와의 정상회담장이 있었대요. 그럼 가는 누구예요? 마오쩌둥이죠, 뭐. 자, 마오쩌둥에 대한 인물 내용입니다. 민보 발간사를 통해 삼민주의, 요거 누구죠? 순원. 혁명파를 탄압하고 황제제도 부활에 나섰다. 위안 스카이.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개혁개방을 추진하였다. 덩샤오핑. 군벌 타도를 위해 북벌에 나서 국민혁명을 완수하였다. 제스, 장제스. 5번. 인민공사를 설립을 통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했던 인물이 마오쩌둥이죠. 물론 이 인민공사를 설치했던 대약진 운동은 실패했지만 마오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2번의 정답 5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1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투쟁은 더욱 심화되고 격렬해졌으며 파괴 행위와 인명피해가 속출했대요. 모든 학교와 대학이 폐쇄된 가운데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도시나 마을에서 오래된 건물, 사원, 그리고 전통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스승, 학교 행정관, 당 지도자를 공격했대요. 이게 뭐예요? 문화대혁명. 그러니까 네이밍이 제가 볼 때 좀 잘못됐어요. 이 네이밍 자체는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내용은 너무나 참혹한 바로 그 사건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대혁명은 홍위병이 동원되었습니까? 그렇죠. 정답 1번입니다. 천조전무제가 발표되었던 것은 태평천국 운동 당시의 내용이고요. 천도쇼 등의 지식인이 주도했던 건 신문화운동 1910년대. 대약진 운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었다. 아니죠. 대약진 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있었던 것이 문화대혁명입니다. 순서적으로요. 예난에 이르는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던 건 1934년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22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총리께서는 중화민국의 약법을 수호하기 위해 위안스카이를 토벌하려 하셨습니다. 이후 군벌 세력이 확장되고 있을 때 총리께서는 황푸 군관학교를 세우고 국민혁명군을 창설하여 북벌의 기초를 마련하셨습니다. 나는 총사령관으로서 국민혁명군을 이끌고 북벌에 나섰습니다. 마침내 군벌을 타도하여 국민혁명을 완수하였다. 국민혁명을 완수한 나 누굽니까? 제스, 장제스죠. 인민공사를 조직했던 거 마오쩌둥입니다. 시안 사건으로 감금되었던 게 장제스 맞네요. 정답 2번. 중국 동맹회를 결성했던 건 순원. 변법 자강운동을 추진하였다. 기억나십니까? 강류웨이 변법 자강 이렇게 나오면 량치차오 강류웨이 이렇게 강류웨이라든가 량치차오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황제제도 부활을 시도했던 인물은 위안 스카이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인물 하나씩 가주시면 완전히 퍼펙트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 중국사가 왕조부터 해서 근현대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각국사로 같이 가보도록 할 거예요. 각국사라는 건 각국의 역사입니다. 이거 교과서 이 형태보단 제가 수업하는 게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사, 그 다음에 일본사, 그 다음에 서아시아사 이렇게 하면서 이슬람 쪽까지 이렇게 쭉 한번 가보도록 할 테니까 이제 11강부터는 각국사로 여러분과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